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앞서서 제가 경향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각 교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맥을 짚어서 수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번에 출제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예전과 동일하게 이론 해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론 해설을 하게 되면 31문제라고 했을 때 한 20시간 이상 정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론적인 강의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들을 다시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유튜브에도 제가 상당히 많은 영상 올려놨습니다. 한 230, 40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각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성질, 경향 분석, 문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정도로 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 열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열세 문제 중에 제가 10문제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10문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10문제가 넘습니다. 사실은 넘는데, 뭐 10문제가 넘는데 우리가 12문제, 13문제를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수험생들의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8번, 10번, 12번, 13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다. 어, 이런 문제를 선정했을 때 점수가 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KC 규정 중에서 보호도체 단면적 산정과 관련된 문제는 요거 기본이 되는 문제고요. 이거는 KC 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타이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과거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하고 1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는 요건 소방 설비로 분류가 되는데, 콘센트라는 것 자체가 소방 설비라고 하더라도 전기 쪽에서 시공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 분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문제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 요거는 기본이 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당연히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기 기술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난 선로라든지 설비에서 전압 변동률도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경감 대책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조명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고, 이런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다. 기출 문제로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절연 방식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출제 비중은 높진 않지만, 이제 변압기 절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비용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전압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꼭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기초이론 정전압원, 정전류원, 이것도 기출 문제이고요.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튼의 법칙이라든지 태분안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나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나, 최근에는 맥스웰 방정식이 한 3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기출문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분석하셔서 한 20개 정도 준비해 두시면 매회 1교시에 10점짜리 문제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준비해 두시면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를 외우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 이론이 이해하는 거지만, 기술사 답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좋은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회로도도 좀 들어가줘야 되고, 어떤 공식도 들어가야 되고, 정의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도 결국은 이제 암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암기하지 않으면 답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왜? 이해가 없이는 암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술사 시험은 암기를 통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한 60여 페이지를 400분 안에 쓰고 와야 되는데, 거의 볼펜 한 자루나 한 자루 반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서 쓴다라는 거는, 물론 시간을 많이 주면 쓸 수가 있겠지만, 볼펜 한 자루를 400분 안에 다 쓰고 올 정도면 그거를 이해해서 쓴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암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할 수 있을 정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이걸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 중요한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남지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이런 부분들을 배분하시고 안배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8번, 10번, 12번, 13번 정도를 선정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자 반작용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건축 전기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건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기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자, 출제 빈도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전기 기술사와 관련된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했느냐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답안지 잘 써주시게 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제가 평이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이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변별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을 주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쓴 사람은 나머지 뭐 7문제, 8문제를 다 대등소이하게 비슷하게 풀었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 있는 정전압원, 정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NGR 같은 경우에는 쓸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써야지 합격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자,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이것도 2020년, 2년 전에 한번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세이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가 이런 타이틀로 나오지 않더라도 에너지 세이빙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항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출제 빈도가 낮더라도 별도로 좀 준비해서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요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킵하는 문제로 좀 넘어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킵하는 문제를 제가 전부 다 KC 규정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요, 잘 안 외워져요. 한번 해보시면 아세요. 법을 한번 외워가지고 그 문제 똑같이 출제가 된 문제를 한번 써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기술기준 뭐 241조 몇 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내용이 엄청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하게 돼 있고요. 어떤 차별화된 내용을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넓은 범위의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계속 써먹지도 못하는 거를 계속 짊어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빼놨는데 뭐 사실 요런 문제들 요건 제가 핵심 과제의 예상 문제로 선정을 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우리가 선정할 거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선정했다고 하면 이 문제 보시면 해설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안지 쓰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잘 안 외워지는 그런 그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다음에 분산형 전원 설비 인체 감전부 요거는 KC 규정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것도 대충 그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긴 했지만 그 내용을 외워서 답안지에 쓰기에는 그렇게 그 만만한 분량, 만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뺐고요. 특히 이런 문제들, 합성 수지관 공사의 천장 은폐 장소 및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못 맞춰요. 뭐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이거죠. 이런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앞에 10문제를 충분히 선정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교시에 10문제를 선정해서 쓰는데 10문제를 완벽하게 다 잘 쓰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10문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한 7개에서 8개 정도만 잘 쓰시고 나머지 2개에서 3개는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뭐 완벽한 답안지가 A뿔이라고 하면요. 한 요거에 한 60에서 50에서 한 60% 정도를 맞추는 이런 적중률 정도로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대충 이렇게 채점해서 뭉뚱그리게 되면 1교시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공부의 구심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해서 내가 기본기를 다지고 이 기본기가 완성이 됐을 때 얘를 응용해서 다른 분야의 어떤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지 구심점도 없는데 여기저기에 에너지 분산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실력이 생각처럼 잘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부의 범위를 축소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자, 1교시 경향 분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2교시부터는 조금 이제 금방금방 넘어갈 겁니다. 자, 2, 3, 4교시는 6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중에서 몇 문제? 4문제를 선택해서 풀게 됩니다. 4문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욕심내지 마세요. 관연도 문제를 뽑아 보시고 야, 6문제 중에 내가 4문제도 못 푸네. 4문제를 다 잘 풀 수 있는 교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잘 풀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엄청 쉬운 거예요. 남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6문제 중에 3문제 정도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합격권 안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50% 정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뽑아서 거기에 어떤 그 기본적인 구성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해서 25점 만점이라고 하면 나는 이 중에서 몇 점? 한 10점에서 12점 정도 획득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10점을 획득하게 되면 점수가 합격권에 이르렀을 때 15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 문제당. 왜냐하면 15점 곱하기 4 하게 되면 요게 60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 5점 정도 모자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 문제를 잘 써가지고 한 문제당 16에서 17점 정도로 받게 되면 5점을 여기서 그 만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합 60점이라는 점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을 세우시게 되면 수험 범위를 확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심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에너지를 증폭을 시켜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선택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수험 범위를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술사는요. 이해를 기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뭘로 가는 거예요? 암기입니다. 암기. 내가 아무리 멋있고 좋은 어떤 그런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들 수가 없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현장에 가서 전쟁터에서 무기를 100개씩 차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그 100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맞고 잘 쓸 수 있는 무기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멋있고 화려하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막 수십 개 들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외울 수 있는 거 현장 가서 바로바로 써먹고 바로바로 글들이 쭉쭉 나오고 그림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고 공식도 눈 감고도 쓸 수 있고 자다가 깨웠을 때도 내가 말로 할 수 있고 백지 내밀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시험장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동반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시험장에서 외워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고민하셔서 외울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를 요약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외울 수 있는 걸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셔서 공부하시면 점수가 잘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 과부하 및 단락보 이것과 관련된 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기출 문제만 잘 보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잘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파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삼상 평형의 4심이나 5심 케이블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성선 단면적 산정하는 이 문제는 뭐 기본이 되는 문제고요. 자주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또 핵심 과제도 당연히 있고 요거는 뭐 다른 기술사 수험서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술사가 결국은 뭐 이런
전기 설비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기술사의 주 업무 아닙니까? 이게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전기 시설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줬을 때, 이렇게 내가 설계할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썼느냐, 못 썼느냐가 합격 점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이런 문제들을 잘 보시고 내가 뭐 어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뭐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구상하시고 그런 설계안 같은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세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조명. 요거는 뭐 기본이 되는 문제죠. 되게 쉬운 문제예요. 좋은 조명의 조건과 조명 설계 순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요. 누구나 다 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이것도 내가 뭐 못 썼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아직 멀은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스킵하는 문제로는 뭐 이런 것들을 선정했습니다. 자, 작년에 발전 설비 자가 발전 설비 용량 산정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PG법하고 RG법이 있었는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좀 간소화시켜서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뀐 규정의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쉬운데 이거를 뭐 우리가 매번 이제 확인하시는 분도 있고 또 확인을 못하고 놓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 만들어서 쓸 수가 없고 그거를 확인했는데 아 이거 바뀌었네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못 썼고요. 아 이게 바뀌었으니까 요번에 출제가 되겠지 해서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시고 그걸 외우신 분들은 쉽게 쓰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쓰셨을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 아마 95% 이상이 그런 문제들은 그냥 지나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뺀 거고요. 발전기 용량 산정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또 이거하고 좀 약간 그 반대적인 어떤 입장인데 발송배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법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구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요번에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해서 피지법이나 알지법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기술사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발송배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가용 발전 설비 용량 산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 규정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발송배전 기술사는 역대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뭐 스킵해도 앞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그럼 굳이 이런 것들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 관련된 문제인데 소방 관련된 문제 중에서 비상 컨센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선정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컨센트니까. 컨센트는 우리가 많이 다루는 어떤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상 방송 설비 중에서도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배선 기준 및 뭐 대칭 뭐 이렇게 나왔어요. 감지기는 그나마 우리가 소방 기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 화재 안전 기준을 봐가면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공부하기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나 한국 전기설비 규정도 못 외우는데 소방 규정까지 우리가 안전 기준까지 외울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셔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문제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2교시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여기 좀 자르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4교시 문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